전기기능사의 모든 것 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계열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전기이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1번 문제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내용 같이 살펴보면 교류에서 무효전력은 공식을 골라주세요 라는 얘기인데,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교류에서는 특별하게 전력을 세 가지로 나눴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었어? 교류 전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우리 간단하게 복습해 볼게요. 요점 정리해 드립니다. 자, 먼저 실질적으로 전동기 같은 걸 구동시킬 때 들어가는 파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효전력.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파워야. 이걸 우리가 유효전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은 있는데 일을 못해. 헛방이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무효전력이야. 그 다음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피상전력이라고 한다더라. 자, 그러면은 공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피상전력, apparent power라고 해서 PA, 아래 첨자는 여러분하고 저하고의 그냥 약속입니다. 자,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V 곱하기 I다. 그죠? 여러분, 전압의 단위가 뭡니까? 볼트죠. 전류의 단위는 뭐예요? 암페어죠. 그래서 피상전력의 단위는 뭐가 된다? 볼트, 암페어가 된다더라. 자, 여기까지 가능하시죠?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효전력 한번 공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P는, 자, 이거 똑같이 그대로 따라오면 돼. 자, VI 그대로 따라오고요. 곱하기 뭐만 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코사인 세타 역률만 곱해주면 돼. 즉, P상분에다가 역률만 곱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전기 기계를 구동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힘, 리얼 파워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더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무효전력. 지금 이 문제는 무효분을 물어본 겁니다. 자, 무효전력은 공식 어떻게 돼요? VI에다가 무효분이니까 코사인 세타 곱하면 안 되지. 사인 세타를 곱해야겠죠. 자, 단위 확인할게요. 자, 유효전력의 단위는 뭡니까? 와트죠. 그 다음에 무효전력의 단위는 우리가 이렇게 써요. VAR 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바라고 그냥 읽으시면 돼. 바. 이게 원래는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이런 뜻이야. 근데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바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이렇게 3번. 근데 이렇게 끝내면 뭔가 좀 아쉽잖아. 좋아요.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는 단상의 교류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야. 만약에 단상이 아니라 삼상의 교류 전력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에 상계수, 계수, 숫자 뭐 하나만 붙이면 돼. 그치? 루트 3만 요 앞에다가 요렇게 붙여주면 깔끔하게 삼상 교류 전력 구하는 공식이 된다더라.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자, 수험생 여러분, 2번 문제 풀 텐데 2번 문제 풀기 전에 기본적인 이론 한 가지만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삼상에서 뭘 배웠었냐면 삼상의 결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어. 만만한 게 무슨 결선이야? Y결선. 자, 그 다음에 또 만만한 게 무슨 결선이야? 그치, 델타 결선. 그리고 또 우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무슨 결선? V결선. 여러분, 요 세 가지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시험에서 너무 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Y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간전압은 상전압 VP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 독보적인 특징이 뭐예요?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 자, 여러분들 V결선에서는 뭐가 잘 나옵니까? 그치? V결선 시에 출력을 구하는 공식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래서 PV는 루트 3 곱하기 P1이다. 자, 여기서 P1은 뭐예요?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었다. 그러면 우리 삼상 결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는 달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0kVA 단상 변압기 몇 대? 두 대를 무슨 결선했대? V 결선했대. 자, 이때 공급할 때 출력 얼마만큼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전기 공부를 안 했다고 가정해요. 그럼 변압기 용량 한 대가 100이래. 그럼 두 대가 있으면 200만큼의 전기를 보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V결선수의 출력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PV는 루트 3 곱하기 P1. 한 대 용량이 얼마라고? 100. 자, 요 정도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암산 바로 가능하겠죠. 왜? 루트 3이 워낙 많이 나오는 무리수잖아. 1.732. 곱하면 173. 얼마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아주 가볍게 3번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쉬우니까 여러분 보세요. 단위를 보세요. 이게 무슨 전력이야? 볼트 암페어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무슨 전력이야? 그치. 피상 전력. 보통 어떤 기기의 용량을 나타낼 때는 피상 전력 또는 유효 전력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입니다. 내용 살펴보면 220V 형광등 60W짜리가요. 10개가 있대요. 그 다음에 몇 시간 동안? 20시간 동안 점등을 했을 때 이때 전력량을 구하라. 어우, 땡큐지. 자, 요거 키로라는 거 좀 조심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력량 W는 전력에다가 시간 T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P 값은 이미 줬어. 몇 와트라고? 60와트라고. 근데 몇 개가 있대? 그치, 10개가 있대. 근데 요거를, 자, 요거 T는 시간이에요. 자, 몇 시간? 20시간.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여러분 뭡니까? 와트 아워가 되는데 문제에서 킬로로 물어봤잖아. 그러면은 이 단위를 킬로로 바꿔줘야겠죠? 자, 곱하기 몇 승?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면 6이 12. 딱 떨어지겠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도 좀 기본적인 문제네요. 콘덴서가 있는데 그 콘덴서의 정전 용량이 C1, C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대.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병렬일 땐 어때요? 그냥 더해주면 됐었죠? 네, 정답은 네, 1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직렬이었으면 자, 연습해 볼게요. 합성 전전 용량 C0라고 하고요. 직렬이었을 때는 C1 플러스 C2분의 C1 곱하기 C2가 되는 거지. 오, 비교해야지. 지금 콘덴서의 직렬 접속과 병렬 접속을 지금 복습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뭐도 잘 나오지? 그렇지, 저항. 저항의 접속도 얼마나 잘 나와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자, 저항의 접속에서 자, 직렬 접속일 때 어때요? 예, 두 개를 디립다 더해주면 돼요. 자, 근데 병렬일 때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다. 그래서 특성이 정반대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항의 접속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콘덴서의 접속을 물어보는 건지 반드시 구분을 해주세요. 아, 수험생 여러분, 여기 5번 문제는 기능사 뽀개기 때 찍는 방법 알려드렸던 문제거든요. 자, 일단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콘덴서 중에서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 회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거 좀 쉽게 바꾸면 직류 회로에서 사용하는 콘덴서는 뭐냐 이거야. 정답은 여러분 전해 콘덴서예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이건 그냥 단순 암기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야? 네, 교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외웠었죠 이거? 봐봐. 마세이. 우리 당구장에서 이거 마세이 친다고 하죠. 그래서 마세이 빼고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렇게 여러분 암기를 하시고 스토리를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전해 콘덴서는 only 어디에서 사용하냐? 예, DC에서 사용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선생님, 콘덴서를 DC 회로에서도 사용합니까? 네, 당연히 사용을 하죠. 그럼 언제 많이 사용을 하냐? 바로 요런 회로에서 AC를 DC로 바꾸는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하는 게 바로 전해 콘덴서야. 자, 요거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전해 콘덴서라는 게 뭔지 좀 익숙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예를 들어 드리는 거야. 우리 교류라는 것은 뭐예요? 요런 게 여러분 교류죠. 그러면은 여러분 전파 정류 회로를 써서 이걸 직류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직류 회로는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그려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돼. 요렇게 한 방향으로 여러분 흐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직류란 건 뭐야? 와, 아주 멋있게 딱 일직선으로 쭉 뻗어가는, 응? 요게 딱 고정적으로 우리가 DC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얘가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얘를 만들어가는 거야. 얘를 만들어갈 때 바로 누구 쓰냐? 바로 이 전해 콘덴서를 쓴다 이 얘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콘덴서라는 것은 전하를 충전했다 뱉어내는 친구잖아요. 에너지를 저장했다 뱉어내는 친구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얘가 쭉 전압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잖아. 그럼 요 구간은 여러분 어때요? DC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DC가 아닌 거잖아. 요 구간은. 그래서 요때 콘덴서를 이용해서 요 부분을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 직류에 가깝게 얘가 조금씩 바뀌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채워져. 아까 전보다는 어때요? 좀 더 DC화가 된 거죠. 요때 사용하는 게 바로 전해 콘덴서예요. 전해 콘덴서 보면요. 콘덴서 이렇게 써 있으면 다리가 이게 리드선인데 여러분 다리의 길이가 달라. 왜? 얘가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구분해서 우리 PCB에다 꽂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쪽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극성이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 컴퓨터에서 데스크탑 있잖아요. 우리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컴퓨터 보면 이거 파워 나갔나 봐. 파워 교체해야 돼. 그 파워 안에 얘가 엄청 들어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금요반 7월 10일, 주말반 7월 11일, 격일반 7월 13일 개강합니다. 주말반은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으니 편하신 시간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내일 배움 카드 모든 반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기기능사 실기는 노량진 대산전기학원과 함께하세요. 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평행판 콘덴서, 평행판의 줄임말이 평판이에요. 자, 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 오케이.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복습할게. 자, 여기 도체판이 있고요. 여기 도체판이 있어요. 판과 판이 있는데요. 이 판의 면적을 S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도체판은 붙었어, 떨어졌어. 떨어졌잖아요. 그 떨어진 그 이격 거리를 스몰 d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도체판에 이제 전원을 인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직류가 됐던 교류가 됐던 뭐 그게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전원을 공급함에 의해서 여기에는 전하가 쌓여요. 이렇게 전하가 온다. 그럼 여기 플러스가 왔으면 여기 뭐가 오겠어? 마이너스가 온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전하를 축적시키는 이러한 그릇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콘덴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 용량이라고 한다더라. 자, 지금 이게 종이컵이야. 종이컵은 용기죠. 그 용기를 우리가 콘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용기의 크기, 야, 이거는 한 300ml 정도 되나? 라고 할 때 그 그릇의 크기를 정전 용량이라고 한다더라. 그럼 보편적 상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 그릇의 크기는 판의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때요? 더 많은 전하들이 쌓이겠죠. 쌓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집이 커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의 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벌어졌을 때보다 이렇게 좁혀졌을 때가 훨씬 더 여기에 더 전하를 많이 넣을 수가 있어. 선생님 또 왜 그래요? 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석을 생각해봐. N극과 S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철가루들이 붙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각색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얘와 얘 사이에 제가 아무것도 안 채웠어. 얘와 얘 사이. 자, 극판과 극판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기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 또는 공기. 아니 선생님, 진공하고 공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전기 회로에서는 그냥 같게 퉁친다니까요. 진공이나 공기를 거의 비슷하게 쳐요. 자, 이렇게 그냥 진공 공기 상태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어.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전하가 더 많이 유도된다더라. 오, 진짜로?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전하가 더 많이 유도된다라고 해서 이 물질을 우리가 유전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 이 유전체가 전하를 유도하는 그 비율을 우리가 쉬운 말로 유전율이라고 했었던 거고, 기호로는 입실론이라고 했었던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전용량 구하는 공식 C는 어떻게 됩니까? 자, D분의 입실론의 S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암기를 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극판과 유전율에는 비례하죠. 그 다음에 단면적, 죄송해요. 단면적이 아니라, 예, 극판 사이의 거리하고는 반비례하죠. 이해되십니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극판 사이 비유전율을 증가시킨다. 뭐, 비유전율을 증가시킨다. 얘를 증가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맞는 얘기고. 평행판 콘덴서의 면적을 증가시킨다. 예, 맞는 말이고요. 평판 콘덴서의 간격을, 그러니까 붙인다 이거지. 이것도 그럴듯해. 자, 그 다음에 4번이네. 극판 사이의 유전율을 감소시킨다.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들어.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얘는 감소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자, 여기서 이제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뭔가 찝찝했어. 뭐가 찝찝했냐면, 아니, 선생님, 여기선 유전율이고, 여기선 비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제가 공부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이거 좀 까먹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유전율을 사실 정의를 내릴 때 입실론이라고 하고요. 요 입실론은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라는 식이 원래가 있어요. 선생님 공식 너무 많아요. 머리 아파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자, 여기서 입실론 제로가 진공 또는 공기 중에 유전율이지.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딸딸딸딸딸 외우지 않았습니까? 안 외웠어요? 안 외웠으면 지금이라도 외우셔야 돼요. 입실론 제로는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 페럿 퍼 메타. 요 숫자도 물어봐. 단위도 물어보고 페럿 퍼 미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 남았네. 자, 요 입실론 S. 요게 뭐죠? 비유전율이야.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됐으면 여기 B가 아닐 B자 아닙니까? 아니야. 여기서 B는 비율의 의미야. 비율.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유전체가 있는데 그 유전체의 비유전율이 4다라는 것은 공기 또는 진공보다 4배 정도 더 유전되는 물질이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비중이라는 말? 물의 비중이 얼마지? 1이야. 그죠? 여러분, 구리의 비중이 얼마죠? 몰라요. 대략 9 정도 돼요. 그럼 물보다 몇 배 무거운 거야? 9배 무겁다라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비중, 비교된 중량을 이야기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비유전율이 비중과 비슷한 의미야. 알겠죠? 여러분, 그 삼성하고 SK하이닉스에서 요즘 잘 나가지 않습니까? 주가 장막 보면 장난 아니던데. 여러분, 그 반도체에서 어디에서? 예. 요 반도체에서 지금 여러분께서 배우시는 유전체가 엄청 중요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SiO2예요. 이산화규소. 요걸 실질적으로 사용해요. 이 유전체로서. 뭐 여담이지만. 자, 어찌됐든 이러한 공식이 있어. 그러니까 얘가 크다라는 것은 얘가 크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크다는 말은 얘가 커진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입실론 제로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상수라니까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괜히 흥분을 했네. 자, 어찌됐든 정답은 4번입니다. 힘내세요.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유전율의 단위는, 우리 아까 전에 좀 전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진공시의 유전율 한 번 더 써볼게. 이것도 시험에서 나오거든.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거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어? 지금 8이 2개고 5가 2개지? 그래서 여기 2승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외우자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페럿 퍼 메타가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단위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페럿 퍼 메타가
정답인 거지. 아니 선생님 또 왜 페로파메타? 환장하는 거야. 봐봐. 아까 전에 정전용량 C는 D분의 입실론의 S라며. 근데 여러분 C라는 것은 뭐예요? 정전용량 그릇의 크기죠. 그 그릇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F라고 읽고 힘 아니야. 단위일 때는 힘 아니에요. 이걸 패럿이라고 읽죠. 패럿 또는 파라드. 이게 누구 이름 딴 거야? 마이클 패러데이. 그 유명한 패러데이 그 사람 이름 따서 만든 기호예요. 자, 어찌됐든 이게 정전 용량의 단위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도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커진다며. 그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것만 생각해도 맞힐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공식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러분 무슨 고구마 줄기처럼요. 고구마가 다 매달려서 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보너스 문제. 최대값이 10A. 그러면은 IM max. 자, I max는 얼마다? 지금 10A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교류가 이러한 파형이잖아. 이러한 사인파라고 했을 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큰 값. 요걸 우리가 IM 또는 Imax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랬을 때 교류 전류의 평균값은 그러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 하는데 한번 평균값을 구해보자 이런 이야기야. 이거 공식 한 방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평균값? 맨날 평균값 물어보잖아. 물어보는 거 똑같아. 평균값, 최대값 또는 실효값. 요 안에서 다 끝나요. 그러면은 평균값 IAV, 우리 볼링 에버리지 할 때 맨날 에버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AV, 에버리지는 그리고 공식 어떻게 배웠었죠? 또라이파였죠. 그래서 똘, I, 파. 그래서 여기 I는 최대값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전압이라도 똑같은 공식이에요. I를 V로만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자 2에다가 곱하기 10 나누기 파이를 하시면 평균 전류값이 구해진답니다. 네, 정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9번 문제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선생님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저한테 좀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그냥 버리세요. 알겠죠?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자 이 얘기예요. 12옴의 저항에 자 저항 나왔어. 걔가 12옴짜리래. 그리고 코일을 달았대. 그러니까 코일도 연결을 한 거야. 그럼 저항 R과 코일이 서로 무슨 관계냐? 직렬이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 저항이 있고 직렬로 이렇게 코일을 달았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저항이 몇 옴? 12옴이다. 이 얘기죠. 그럼 얘가 이제 코일이잖아. 한글로 적어드릴까? 자, 코일. 이 코일의 저항 성분을 조금 유식한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리액턴스라고 하죠. 요 저항체의 저항값을 저항이라고 한다고. 근데 얘는 이름을 좀 바꿔. 이 친구의 저항값을 얘는 그냥 저항이라고 하는데 얘가 완전 성질이 다르거든. 그래서 똑같이 저항이라고 말해주기가 조금 그런 거야. 그래서 다른 용어를 갖다 붙였지. 그걸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죠? 리액턴스라고 하죠. 리액턴스.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코일이기 때문에 유도성이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면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거고 유도성을 빼고 읽으면 그냥 리액턴스야. 여러분 왜 리액턴스라는 말을 썼냐면 자 보세요. 이쪽 방향으로 내가 액션을 가한다, 액트를 가한다고 할게. 그럼 만약에 어떤 A가 반대 방향으로 리액트를 가하게 되면 원래 노란색 방향을 빨간색 방향이 방해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리액턴스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찌됐든 그럼 이렇게 좀 접근을 하면 좀 쉬우실 거야. 자, 기호로는 우리가 X 또는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XL 이렇게 해주면 아주 착한 거죠. 왜? 코일이 인덕턴스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L이라고 써주는 거죠. 콘덴서는 C라고 써주는 거고. 얘는 이제 오메가 L. 이러한 공식이 있었었죠. 자, 어찌됐든 간에 코일의 저항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저항체의 저항과 이 유도성 리액턴스의 저항, 전체 퉁쳐, 전체 저항값을 우리는 한국말로 네네 같은 말인데 교류 저항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 전기 기능사 또는 전기 기사에서는 임피던스라고 하죠. 임피던스를 우리가 이제 Z라고 씁니다. 알파벳 쓸 게 없었나 봐. 그래서 A부터 쓸 게 없으니까 이제 Z까지 간 거야.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어떤 의미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더한 거. 그래서 R 플러스 X야. 근데 똑같은 얘도 저항의 단위, 얘도 저항의 단위지만 얘는 얘하고 성질이 다르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성질이 다른 걸 이렇게 J라는 걸 붙여준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허수라고 하죠. 허수.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뭐 이론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 같아. 왜냐면 여러분 이제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은 약간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했던 것들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임피던스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 루트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나오지?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대로 똑같이 적용돼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오는 숫자 뭐예요? 3, 4, 5, 6, 8, 10. 그지? 또 잘 나오는 거. 봐봐. 6, 8, 10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다 2배를 해봐. 3에다가 2배 곱하면 6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 2배를 곱하면 돼요. 6, 80.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비율이니까 그냥 외워놓자라고 했었잖아요. 하나 더 있어. 자, 여기다가 여러분 3을 곱해봐. 이번에 2를 곱했으니까 3도 한번 곱할 수 있잖아. 그래서 3을 곱해봐요. 3 곱하기 3은? 그치. 9. 여기다가 4에다가 3을 곱해봐요. 얼마 나와? 12. 여기다 또 3을 곱해봐요. 15. 아하, 얘네들은 여러분 직각삼각형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삼각비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던 간에 자, 여기다가 이제 3을 넣었으면 여기가 4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얘기야. 여기가 6이면 여기가 8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얘기야. 여기가 9야. 그럼 여기는 뭐야? 12다. 그리고 전체 그 크기는 15가 된다. 이런 의미라고요. 아, 여기까지 이제 복습이었어요. 복습을 너무 많이 했네요. 죄송해요. 이 복습하는 내용들이 너무 지루하시면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문제로 와서 자, 연결하여 3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 여기에다가 300V의 전원을 공급했대.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했대요. 자, 그랬을 때 20A의 전류가 흘렀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얘기지. 아, 그러면은 전원 공급 장치에 의해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라색 전류가 이렇게 흘렀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R과 L은 병렬이야, 직렬이야? 직렬이죠. 직렬일 때는 전류 I 값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나 어느 포인트를 찍어도 항상 전류는 10A.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전류가 10A라고 한다면 똑같은 10A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직렬 회로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문제는 뭘 구하라는 거냐? 코일의 리액턴스를 구하래. 아, 이 친구의 저항값을 안 줬다 이거지. 근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주어진 조건으로 구하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전류 I는 ohm의 법칙 생각해봐. I는 R분의 V죠. 기억 안 나세요? I는 R분의 V지. 그거는 무슨 회로일 때? 그치. 직류 회로일 때. 교류회, 지금 교류잖아, 교류. L 나오면 여러분 교류야. 응? I는 Z분의 V지. 아니, 직류 회로에서 I는 R분의 V나, 교류에서 I는 Z분의 V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해 볼게요. 자, V 값 얼마? 300.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값 어떻게 구해? R의 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이야. 요 값이 얼마가 나왔대? 지금 몇 암페어 흘렀대? 20A가 흘렀대. 그러니까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 여기도 20. 다 20A 흘렀대. 아, 요 20A는 기지값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항값이 여러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잖아요. 얼마라고? 12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거 조금만 지울게요. 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끝내볼게. I는 Z분의 V야.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 Z를 구할 수가 있어요. 위치 바꿔볼게요. 그럼 I분의 V지. I가 20A야. 전압 얼마 줬어? 예, 300V 줬어요. 300V. 이거 얼마예요? 계산하면 15ohm이야. 아, 임피던스는 15래. 끝났네. 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겠네. 자, 지우고. 자,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럼 임피던스가 15래요.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가 15인데 임피던스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얼마? 15다 이 얘기잖아. 그럼 여기 R이 얼마라고? 12. 그럼 12에 5 나왔어. 12하고 5 나왔어. 나머지 뭐야? 굳이. 아, 이거 2항에서 여러분 넘기셔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12, 15 나왔다 보자마자 정답 딱 9를 찍으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좀 암기형으로 끝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암기할 거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 버리세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설명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 자, 기전력이 50V이고 내부 저항이 5ohm짜리인 전원이 있다. 배터리가 있나 보지. 그러면은 이렇게 배터리가 있는데 그 배터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저항, 그걸 배터리의 내부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이제 50V고 요 스몰 r이라고 할게요. 얘가 지금 몇 ohm이야? 예, 5ohm짜리다.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배터리를 이렇게 한번 기호로 바꿔본 거예요. 자, 회로를 계속 그려볼게요. 그리고 얘가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친구죠. 자, 여기다가 이제 외부에다가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연결했어. 부하라는 말이 어려우면 가상의 뭐라고 할까? 전구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았다. 가정해보자고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전원에 부하를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몇 와트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전력을 물어봤어? 최대 전력을 물어봤어.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봐요. 지금 이 문제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전구가 가장, 자, 다시 이 전구가 가장 많이 받고 싶다 이거야. 뭐를? 전력을. 그랬을 때 요 내부 저항값과 이 전구의 저항값의 어떤 비율에 의해서 얘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전력이 정해집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이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저항값이 5ohm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잖아. 자, 근데 이 꼬마 전구가 가지고 있는 그 꼬마 전구의 내부 저항이 대문자로 쓸까? 그 저항값이, 이 전구의 저항값이 만약에 5ohm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가장 얘가 얘로부터 전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일단 왜요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 자, 다시 얘하고 똑같은 저항값의 전구를 달았을 때가 그때가 최대 전력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이제 증명하려면 또 미분도 해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요 정도 하나 암기를 좀 해주시고 자, 문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이제 5ohm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 I를 구해볼게. 그럼 ohm의 법칙에 의해서 I는 R분의 V잖아. 그럼 여기도 5ohm, 여기도 5ohm. 이거 직렬이죠? 이거 병렬 아니잖아요. 직렬이니까 그냥 두 개 다 더해주면 되지. 그럼 여기 5ohm, 얘도 5ohm이니까 합치면 몇 ohm이야? 10ohm. 그치. 10분의 V. V. 몇 볼트야? 50V. 자, 그러면은 몇 암페야? 5암페야. 아하, 그러면은 이 회로에는 5암페어의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지. 직렬이니까 어디를 찍어도 다 5A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끝났네. 그럼 이 전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전력 P는 I 제곱 R이잖아. 응? 맞죠? 그럼 여기다가 5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이 친구의 저항값 몇 옴? 5옴. 우연의 일치지, 그치? 다 숫자가 5야. 어? 그래서 계산하면 뭐 얼마 나오겠죠. 5, 5, 25. 25에다 5를 또 곱해. 그럼 125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좀 풀어드리고, 이런 문제를 풀 때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여기서 뭔가 생각이 파박하고 튀어나와. 아, 선생님 알았다. 여기에서의 전력값을 이렇게 푸는 거는 선생님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제가 기능사 뽀개기 때도 배웠는데 헷갈려요. 뭘 헷갈리냐? 이분이 헷갈리는 거 이거야. 아니, 선생님, 전력 P는 전압과 전류의 꼼이라며. 그치? 아니, 선생님, 전류 I는, 여러분,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렇게도 식이 성립된다라고 배웠었어요. 아니, 이거 기억 안 나세요? V는 IR이잖아. 그래서 V 대신에 IR을 넣으면 I 제곱 R이 나오는 거고, 요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제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력과 관련된 식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맨날 물어봐, 이거. 아니, 선생님, 지금 얘 전력 구할 때 이걸로 구했잖아요. 네. 왜 이걸로 안 구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본다고. 이해, 반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봐봐요. 제가 이걸로 구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전압 구하기가 조금 골 때려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이게 지금 직렬회로인 건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잖아요. 아, 모른다고? 그럼 에듀클래스에서 기능사 뽀개기 다시 배우시면 돼요. 거기 가서. 응? 전류가 일정할 때 이 공식을 많이 쓴다고. 그러면 여러분 변수가 더 늘어나면 계산이 복잡해, 간단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직렬 회로이니까 전류가 일정하니까 여기 찍어도 다 5A가 나오니까 요걸로 쓰면은 아주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전류를 내가 만약에 알고 있으면. 자, 근데 그럼 얘는 뭐야? 그럼 여기서 V잖아, V. 응? 이 V. 그럼 이 V를 50V를 그냥 넣겠다고? 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기다 바로 50V 넣으면 안 돼. 왜? 얘가 까쳐먹는 전압 강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에만 걸리는 전압을 딱 하고 다시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안 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이해되셨나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좀 뭐라고 할까? 헷갈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걸 엄청 물어봐. 아, 여기까지는 또 이해가 간대. 그러면서 또 이걸 물어봐. 선생님, 얘는 왜 안 돼요? 어? 금방 제가 얘기했죠. 지금 전류 I를 구했어. 근데 여러분 지금 문제에서는 이 주인공은 부하야. 이거는 주인공이 전원이야. 아, 그런 거 몰랐는데요. 괜찮아. 지금 배우셨잖아.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이제 기출문제를 풀면서 좀 수준이 내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도 이게 이제 귀에 들려.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처음부터 이걸 딱 들으면 선생님 또 어렵게 가르치시네? 라고 해서 제가 잘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기출문제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조금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아서 막 말이 꼬이네. 되셨을 것 같아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권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의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체저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제가 설명이 좀 너무 디테일해서 좀 지루하시죠? 그래요. 지금부터는 좀 너무 쉬운 문제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전력이 V0인 내부 저항이 R인 N개의 전지를 배터리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별표. 뭐로 연결했대? 병렬로 연결했대. 그랬을 때 기전력은, 즉 쉬운 말로 바꿔드릴게요. 전압은 얼마인가?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하고, 여러분 비교하셔야지. 직렬회로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그치, 전류가 일정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이거 삶의 경험치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건전지가 이상하게 생겼네. 자, 이거 배터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요거 생각하시면 돼. 자, 그 건전지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꼬마 전구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회로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기전력이 1.5V고 얘가 이제 1.5V라고 할게.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지금 얘하고 얘하고 병렬이잖아요. 그래서 요 하나 값만 걸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얘가 만약에 V0면 얘도 이 전구에 걸리는 전압도 기전력도 얼마다? V0만큼만 걸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2번이 정답이 되려면 그 회로가 직렬이어야 돼. 뭘 경우? 직렬일 경우. 이 경우에도 우리 엄청나게 문제 많이 풀었죠.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1회 감은 감은 권수 넘버를 1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코일에 지나가는 자속이 100분의 1초 동안에, 말도 어렵다. 요거 쉽게 바꿀게. 자, 0.01초죠? 좀 마음이 편해지시나요? 자, 자속이 100분의 1초, 0.01초 동안에 0.3 웨바에서 0.5 웨바로 증가하였다. 이랬을 때 유도 기전력은 그 유명한 패러데이 법칙. 우리 아까 전에 유전율의 단위가 뭐라고 그랬었죠? 유전율의 단위. 패럿 퍼 메타. 요 F를 패럿 또는 파라드라고 읽다. 마이클 패러데이. 그 마이클 패러데이의 법칙이 뭐죠? 예, 유도 기전력 2는 N 곱하기 DT분의 D 파이죠. 요 공식 무조건 외우셔야 돼. 아, 선생님 이거 미분인데, 이거 미분으로 공부하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좀 쉽게 접근하자고요. 굳이 미분으로 접근 안 해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여기서 N은 뭐냐? 코일을 감은 권수를 얘기해요. 근데 몇 회가 맞대? 1회. 여러분 느낌 오셔야 돼. 아, 문제를 쉽게 내주려고 벌써 숫자를 쉽게 줬구나. 그러면은 1 곱하나 많아지. 그래도 우리는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1 곱하기 dt분의 d파이. 여러분 요 앞에 있는 d, 요 dt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t는 시간이에요.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라 생각하시면 돼. 뭐라고요? 시간의 변화량. 자, 요렇게 우리가 식을 쓰기도 했었고, 아니면 미분기로 쓰니까 너무 어려워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렇게 쉽게 바꿔드릴게. 요 델타라는 게 삼각형. 이 그리스 문자잖아. 요 삼각형이라고 읽으시면 이제 전공자가 아닌 거야. 요런 기호가 보이면 여러분 뭐라고 읽으셔야 돼? 델타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A, B, C, D, 응? 알파, 베타 이러잖아. 요 D를 그리스 말로 델타라고 한다고. 문자야, 문자. 자, 델타라는 말은 변화량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은 시간의 변화량에 대한 자속의 변화량. 파이가 뭐의 약자였죠? 네, 자속. 자속의 변화량. 요 델타를 여러분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0.01초지. 오, 선생님 변화량인데 왜 0.01이에요? 그럼 변화가 아니잖아. 우씨! 야, 시간은 항상 몇 초부터 시작하냐? 0초부터 시작해. 0초부터 시작해서 0.01초가 지난 거야. 그럼 변화량은 뭐야? 이거 빼기 0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나오는 거지. 처음 생각해 봤어요? 자, 어찌됐든 0.01분의 자속의 변화량이야. 근데 0.3에서 0.5가 갔으니까 여러분 변화한 크기만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2만큼. 0.5에서 0.3 빼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0.2가 되겠죠. 이거 계산해 보세요. 그럼 1분의 2는 2죠. 그럼 2로 끝나는 게 정답이겠네. 그래서 정답은 요 3번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패러데이 법칙 또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붙을 때도 있어요. 원래 이제 패러데이 법칙은 크기를 구하는 거고 방향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렌츠의 법칙인데 이러한 문제에서는 어떤 방향을 논하지를 않아. 기능사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이너스 막 넣으면서 계산을 안 하셔도 돼.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선생님 여기 안 써 있는데요? 괜찮아. 안 써 있다는 뜻은 크기만 구하세요라는 약속이에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변의 저항이 RA, RB, RC. 세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나? 각각 아무튼 35mm. 아하! 여기 지금 무슨 결선돼 있대? Y결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볼게. 우리 삼상에서 유명한 결선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Y결선, 델타결선, V결선.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Y결선이 먼저 나왔어. 이게 무슨 말이냐? 변압기가 됐던, 전동기가 됐던, 발전기가 됐던 삼상에서 결선을 했는데 이렇게 좀 예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안 예쁜가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결선이야? Y결선이지. Y결선. 그리고 각각의 저항값이 RA, 뭐 예를 들어서 RB, 여기 RC라고 할게. 아니 선생님 여기가 RB고 얘가 RC면 안 돼? 상관없어요. 내 맘이지. 자, 그래도 예쁘게. 얘가 RB면은 얘가 이제 RC다 이런 얘기고 얘가 요 하나의 저항이 얼마다? 35입니다. 즉 얘도 30, 얘도 30, 얘도 30짜리다 이러한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알고 문제를 풀어야지. 자, 근데 얘를요 등가인 같은 값인 델타 결선 회로로 바꾼대. 즉 Y결선에서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얘는 Y결선, 얘는 델타 결선. 그 Y에서 델타로 바꾸겠대.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얼마짜리를 달아줘야 얘가 이 꼬르가 되겠냐 이 얘기라고. 문제의 취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 안 바뀌어. 외우셔도 돼. 응? 안 바뀐다고요. 그래도 정답을 외우려면 그래도 스토리는 조금은 알아야 답을 외우죠. 자, 보세요. 되게 쉬워. 바꾸는 방법 보세요. Y에서 델타로 가면 딱 봐봐. 얘가 Y고 얘가 델타야. 누가 더 뚱뚱해 보여? 자, 보편적 상식으로 접근하자고. 누가 더 뚱뚱해 보여? Y가 뚱뚱해 보여? 델타가 뚱뚱해 보여? 델타가 뚱뚱해 보이죠? 자, 3배 키우면 돼. 커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 35ohm짜리에다가 3을 곱하면 95ohm이 되면 얘도 90, 얘도 90, 얘도 90이 되면 얘는 서로 같은 등가 회로가 된다라는 거야. 아니 선생님 왜 3배를 곱하는데요? 궁금하시면 전기 기능사 따고 기사반 오시면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거 증명 필요 없고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까꾸로 델타에서 Y로 갈 때는 홀쭉해지지. 그럴 때는 얼마를 곱해야 될까? 3분의 1배를 곱해야겠죠. 홀쭉해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정답만 여러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버리셔도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바로 볼게요. 15번 문제. 발전기의 유도전압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여러분 완전 오발탄 기억나십니까? 바로 정답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여러분 비교해 주세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누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전동기가 나와야겠죠.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고 발전기의 유도전압의 방향 여러분 오른손 법칙 기억나십니까? FBI 그랬을 때 요 I가 가운데 손가락이 전류 또는 그 유도 전압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FBI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6번 볼게요. 전기력선의 성질, 크게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여러분 뭐가 발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바로 전기력선이 뻗어나간다. 그리고 그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 어디로? 그렇지. 요 마이너스 전하를 향해서 뻗어나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플러스는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전위가 높고요. 음전하는 전위가 낮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력선이 흐른다. 그래서 높, 낮, 이라고 했었죠. 그죠? 전개의 방향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룬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기들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동글뱅이 4번부터 볼게요.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이동한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전기력선은 등전이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도체라고 할게요. 도체고, 예, 여기가 등전이면이죠. 등전이면이라는 것은 전위가, 즉 높이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다 똑같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럼 이러한 등전이면에서는 항상 전기력선이 뭐 여기 플러스가 차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이런 가정하에 전기력선이 어떻게 뻗어나가냐?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나갑니다. 수직으로. 여기 보세요. 이거 직각이에요. 그리고 들어올 때 마찬가지로 수직으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등전위의 뭐라고 할까요? 정의를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이쪽과 이쪽이 여러분 전위차가 다르면요. 전기력선이 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등전이면이기 때문에 휠 수가 없다더라.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전기력선은 전위가 낮은 점에서 높은 점으로 향한다? 아니죠. 항상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답은 2번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동그라미 1번도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으며, 그쵸? 요 2가 여러분 뭐 전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전기장 방향과 같으며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와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이러한 전기력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곳은 전기장이 센 거야, 약한 거야? 예, 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맞는 말입니다.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7번. 쿨롱의 법칙을 이용한 건데, 여러분 쿨롱의 법칙식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자, 9 곱하기 10의 구승.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R 제곱분의 Q1, Q2. 뭐 단위는 당연히 이제 뉴턴이겠지. 자, 여기에서 여러분 R이라는 건 뭐예요? 전하와 전하 사이에 떨어진 그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자, 전하와 전하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 진공 중에 8 마이크로 쿨롱과 4 마이크로 쿨롱의 점 전하를 놓았을 때 7.2 뉴턴의 힘이 작용하였다. F를 구하라는 게 아니네. F를 줬어요. 맞죠? 얘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단위 지워볼게요. 얘가 7.2 뉴턴이다. 자, 이랬을 때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을 물어보네. 그리고 Q1과 Q2는 각각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되시나요?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식이 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9 곱하기 10의 구승. 자, 여기 잘 보세요. 거리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Q1 얼마 줬어? 8 마이크로 쿨롱이죠. 그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Q2 얼마야? 4 마이크로 쿨롱. 자,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이렇게. 이거는 얼마라는 거야? 7.2라는 거죠. 여기서 나는 R을 구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먼저 얘하고 통째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면 돼. 일단 7.2를 이렇게 분모로 내려요. 그리고 여기에 R의 제곱이 일단 이렇게 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R이야, R의 제곱이야.
R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제곱이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이 돼 있을 때 이 제곱을 없애고 싶으면 양변에 똑같이 뭐를 씌워줘라? 루트를 씌워주면 마법처럼 얘하고 약분돼서 사라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만 남게 되는 거예요? R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기수학 에듀클래스에서 공급하는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그 전기수학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수에 x라고 할게요. 어떤 수를 자 다시 x의 2분의 1승은 무리수로 표현하면 루트 x다라고 했었죠. 같은 이야기야. 이거를 이렇게 해도 돼요.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루트 x라는 것은 다시 x의 2분의 1승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x의 2분의 1승에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약분되고 x의 1승인 거고 x의 1승은 안 써도 되죠. x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렇게 제곱을 없애고 싶으면 양쪽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더라. 자 그러면 R 하고 나머지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막 두드리셔야 돼. 그러면 정답이 1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쿨롱의 법칙 하면 요 식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요 식 그대로 이용해서 F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이렇게 R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이항은 여러분께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 18번 갈게요. 공기 중에서 5cm 간격을 유지하고 여러분 5cm라고 했는데 요걸 만약에 메타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0.05 메타가 되죠. 자, 계속해서 주어진 조건 볼게요.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흘렀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도체가 있고 도체 또는 도선 상관없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쪽에도 10A가 흘렀고요. 이쪽에도 10A가 흐른다 이런 얘기지. 똑같은 크기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흘렀다. 자, 얘도 위로 흐르고 얘도 위로 흐르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리고 지금 조건에서 얘와 얘가 떨어진 거리 R은 R이라고 해도 되고 뭐 D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D는 뭐 0.05다. 맞죠? 메타. 자, 이랬을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사실은 지금 얘하고 동일한 전류의 방향이죠. 이럴 때는 서로 붙으려고 하는 흡인력이 발생해요. 자, 전류의 방향이 다를 때는 반발력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찌됐든 이렇게 평행 도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 force는 자, 공식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 자, 어떻게 외우냐? D분의 2 곱하기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요게 여러분 바로 1m당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D는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 I1과 I2는 각각의 흐른 전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네요. D가 얼마야? 이거 메타로 바꿔줘야 돼요. 0.05 분의 2 곱하기 10. 근데 얘도 10이죠. 10 이렇게 곱해주시고 마지막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여러분 우리 전기 기능사 시험에서 이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은근히 잘 나와. 이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야.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계산기 빠바박 하고 두드리면 아마 얘 아니면 얘가 나올 것 같아.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두드려 보시죠. 자, 19번 가겠습니다. 망간건전지의 양극으로 무엇을 사용하는가? 이거 기능사 보기 때 우리 실제 건전지 분해해가지고 여러분 그 양극으로 사용하는 탄소봉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정답은 탄소 막대입니다. 분해해서 보여드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이 망간건전지에서 양극은 탄소 막대입니다. 간단한 암경 문제니까 여러분 외워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끝까지 힘내주시고 20번 문제는 버리셔도 돼. 왜? 일단 시험에 잘은 안 나와. 그래도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리지널 버전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정답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니켈의 원작가는 이래요. 선생님 원작가가 뭐예요?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머리 아프다니까. 그래서 지금 스킵하자고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자, 그 다음에 원자량이 58.7이래. 자, 이랬을 때 화학 당량의 값은 얼마냐라고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내가 시험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숫자 2를요. 요거 나눠주시면 돼. 무슨 말이냐? 58.7을 뭘로만 나눠? 2로만 나눠서 정답 찾으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알고 시험장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요점 정리하면서 도와드릴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에서 여러분 동기발전기가 아니라 직류발전기입니다. 포인트 되는 부분만 밑줄을 그어드릴게요. 끝에 보시면 교류 기전력을 정류를 해서 직류로 만드는 부분은 이미 정답이 보기에 나왔네. 어디야? 정류지. 정답? 몇 번? 2번이죠. 그러면 이렇게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 여러분 정류라는 게 뭐죠? 그렇지. AC를 DC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정류라고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는 친구를 정류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렵지 않죠? 자, 요 시험 문제는 지금 정류자를 찾는 게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도 잘 나와요. 직류발전기에 3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럼 기본적으로 직류발전기의 3요소를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겠죠? 첫 번째 뭐 있어요? 전기자. 그렇죠? 유도전압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바로 전기자죠. 아니 전기가 만들어지는 친구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계자. 이거 뭐 하는 친구예요? 자속을 발생시키는 친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C를 DC로 바꿔주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류자라고 한다더라. 각각의 역할도 시험에 잘 나오고 다음 중 보기에서 3요소가 아닌 것을 하나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직류발전기에서 자 지금 또 무슨 발전기야? 직류발전기에서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여러분 직류발전기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자, 좋아요.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직류발전기는 크게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자, 하나는 뭐가 있었어? 타여자 발전기. 또 하나는 자여자 발전기. 그리고 자여자 발전기의 종류를 우리가 열심히 배웠었죠. 하나, 둘, 셋. 뭐 예를 들어서 분권 발전기 또는 직권 발전기 또는 복권 발전기. 이러한 친구들이 다 자여자 발전기에 속했었지. 그럼 뭐가 타여자 발전기고 뭐가 자여자 발전기였어요? 그 구분하는 방법. 그렇지. 얘는 타여자 발전기는요. 별도의 전원을 만들어서 그 전원 장치에 의해서 계자, 즉 자속을 공급하는 친구. 그게 여러분 타여자였고요. 자여자는요. 스스로 자자잖아. 별도의 전원이 필요 없는 거야. 왜? 얘 처음에 스타트할 때부터 자기 스스로가 잔류하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속을 공급하는 장치가 없어도 돼. 그래서 스스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자여자 발전기였어. 그럼 문제에서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얘는 무조건 잔류자기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겠어? 타여자 발전기겠지. 타여자 발전기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왜? 어차피 독립된 전원으로 여러분 자속을 공급할 거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상당히 쉽게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전압 변동률이 적고 자여자이므로.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자여자래. 그러면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1번은 찍으시면 안 되지. 1번 보기가 뭐야? 타여자잖아. 야, 그러면 나머지 셋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겠네요. 확률 한 33%가 되겠네요.
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 전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자, 밑줄 전기 화학용 용도를 말했네요. 전지에 충전용. 자, 건전지 나왔어. 충전 나왔어. 정답 무조건 뭐예요? 예, 찾아봐요. 자, 분건이란 말이 들어가야겠죠. 이거 어떻게 외웠지? 화분에다가 여러분 충전을 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충전기를 콘센트에다 꽂는 게 아니라 화분에 꽂는다고. 그래서 화학용, 그 다음에 충전용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엄청 쉬운 보너스 문제입니다. 다만 좀 노가다성 문제야. 출력이 1kW래요. 그 다음에 효율이 80%래. 그럼 이제 2타가 0.8이다 이런 얘기죠. 출력 뭐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계의 손실, 파워 로스라고 할게요. 자, 출력이니까 아웃 P 제로라고 하죠, 뭐. 자, 이랬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입력분의 뭐야? 출력이지. 이게 기본적인 효율의 개념이잖아. 그러면 입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출력 플러스 손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분의 출력이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계의 손실, 즉 이 손실값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요. 지금 문제에서 효율값 줬어. 얼마라고? 0.8이라고. 그 다음에 출력값 줬어요. 얼마라고? 야, 숫자도 이뻐. 1이라고 줬어. 지금 얘가 1이다 이런 얘기야. 얘가 얼마야? 1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손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아니 봐봐. 지금 효율이 얼마야? 0.8이지. 0.8은 자, 출력이 1 플러스 손실, 파워 로스. 지금 요렇게 생긴 식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 구하는 거야? 아니 PL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양변에다가 일단 여러분 보세요. 양변에다가 곱하기 얘랑 똑같은 거 곱하면 되지. 1 플러스 PL.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1 플러스 PL 이렇게 곱하면 자, 지금 제가 노가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랑 어떻게 돼? 약분되죠? 그러면 약분된다는 것은 없어지잖아. 그럼 1분의 1이 되니까 우변은 뭐가 남아? 1만 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파워 로스잖아. 1 플러스 P로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조금 귀찮아도 다시 한번 얘를 풀어줘야 돼. 자, 얘랑 곱해서 이걸 다시 풀어줘. 그럼 0.8 곱하기 1은 0.8이지. 플러스 0.8 곱하기 PL은 0.8 PL.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얘가 얼마야? 1이야. 자, 거의 끝났어. 자,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힘내세요. 자, 그럼 얘를요, 이 짝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자,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 좌변에는 0.8 PL만 남아요. 이것은 1 빼기 우측으로 넘어오면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0.8이 되는 거네. 오, 끝났네. 그러면 0.8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 되겠죠. 아니, PL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PL은 0.8분의 여기 얘 분자로 올라가겠죠? 1 마이너스 0.8. 그럼 0.8분의 0.2가 되겠네. 그럼 4분의 1이겠네요. 4분의 1은 뭐죠? 예, 0.25죠. 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전혀 아니에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사실 임피던스 전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좀 이해하기가 좀 번거로운 거지. 자,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변압기를 그렸어요. 변압기. 여러분, 변압기는 무엇과 무엇으로 여러분 만들어져 있죠? 대부분이. 그렇지. 철심과 뭐로 되어 있다? 예, 코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변압기 안에 이렇게 철심이 있지 않습니까? 철심이 있고 그 철심에 뭐가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잖아. 그러면 이 친구만 봐봐. 이 철심 내부를 한번 보시면
코일로 감겨져 있기 때문에 이 코일 값 자체에 저항값이 있겠지. 그리고 코일 값 자체에 리액턴스 값이 있겠죠. 요걸 합쳐서 우리가 Z라고 썼었죠. 요 Z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 임피던스라고 하죠. 임피던스. 그럼 변압기 자체가 내부 저항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변압기의 임피던스 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여기에서 여기가 입력이야. 1차 측 전기를 넣어줘. 그리고 여기서 전기가 나온다고 할게. 이거를 출력이라고 할게요. 아, 또 입력 출력하니까 어려워요? 자, 여기를 1차 측, 여기를 2차 측이라고 할게요. 자, 승합할 수도 있고 강합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100볼트를 입력으로 집어넣었어. 만약에 권수비가 1대1 이러한 변압기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2차 측에서 나오는 전압은 100볼트가 되겠죠. 지금 권수비를 갖게 했다니까요. 선생님 그런 변압기도 있나요? 네, 있어요. 특수 변압기로. 여러분이 안 써서 그런 거지. 자, 이러한 친구가 있다고 가정해. 그러면은 100볼트를 넣었으면 100볼트가 나와야 정상이잖아. 아, 이러지 않다 이거야. 지금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제가 각색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100볼트를 넣었더니 얘가 90볼트가 나왔다 이 얘기야. 어머, 10볼트 어디 갔어? 10볼트. 그 10볼트. 아, 변압기가 잡아먹은 거야. 그럼 그 10볼트의 전압이 드롭됐잖아요. 전압 강화가 발생했잖아요. 뭐 때문에 발생한 거야? 그렇지. 바로 이 변압기 자체가 임피던스 값, 즉 저항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티지 드랍이 생긴 거예요. 전압 강화가 생긴 거다. 아, 그러면 요 변압기 내부에서 생긴 요 전압 강화 10볼트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세요. 이걸 한번 풀어볼게. 그럼 선생님 임피던스 전압 풀었으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거야.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 이거 너무 길잖아. 사람들은 긴 거 싫어해. 줄여. 그래서 용어를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답니다. 자,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6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하겠대.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합을 하겠대요. 자, 1차 측이 220볼트면은 2차 측을 380볼트로 이런 식으로 승합하고 싶다. 이랬을 때 변압기 3상 결선 방식은 우리 너무 자주 했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 1차 측은 델타 결선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1차 측을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델타 결선일 때 여러분 중요한 특징 하나 있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와 얘 사이의 전압이 220볼트. 얘와 얘 사이의 전압도 몇 볼트? 220볼트. 이런 이야기지. 그리고 하나 더 있지. 얘와 얘 사이도 몇 볼트? 220볼트가 뜹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가 승합을 할 때는 1차 측을 델타 결선합니다.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일단 들어봐. 들어보시면 알아. 자, 그럼 2차 측은 어떻게 결선하냐? Y 결선해. 자, 무슨 결선한다고? Y 결선. 우리 기능사 뽀개기 때 에듀클래스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자, 요렇게. 요걸 우리가 Y 결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Y 결선 가운데를 뭐라고 하죠? 중성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중성점에서 선을 하나 이렇게 뽑아내. 이걸 뉴트럴 라인, 중성선이라고 하죠. 그럼 Y 결선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00 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 상전압이란 건 뭐냐? 전력선과 중성선 사이의 전압이죠. 얘가 몇 볼트 뜨냐면 실제 이런 변압기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 220볼트 떠. 요렇게. 자, 근데 얘는 220이지만 전력선과 전력선 사이의 전압, 요 전력선, 이 선과 요 선 사이의 전압, 이걸 우리가 선간전압이라고 하잖아요. 얘가 몇 볼트 떠? 380볼트 떠. 즉 Y결선에서는 여러분 우리 이거 외우자고 했었잖아요. 선간전압이 상전압 VP보다 몇 배 크다고요? 루트 300 크다. 이거 외우자고 했잖아. 이거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380볼트가 떠. 그래서 우리가 승합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요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려면 1차 측이 무조건 여러분 무슨 결선이어야 돼? 델타 결선이어야 되는 거지. 2차 측은 무조건 Y 결선이어야 되는 거고. 자, 근데 시야대 승합 물어봤으면 강압도 물어볼 법하거든요. 와, 안 나와. 만약에 강압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뒤바뀌면 되겠죠. 1차 측이 Y 결선, 2차 측이 델타 결선. 요건 이제 강압용이고 승합용은 이렇게 사용한다. 1차 측을 델타, 2차 측을 Y. 설명 들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답을 딸딸딸딸 외우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죠. 변압기. 여러분 변압기에서 중요한 게 뭐죠? 권수비. 자, 권수비 A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N2분의 N1. 그 권수에 비례해서 전압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V2분의 V1, 그 다음에 I1분의 I2. 전류는 거꾸로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쓸게요. 어떻게 쓸 거냐? 요걸 이제 권수, 전압, 전류와 권수비를 정의를 내린 거고, 이번에는 저항. 이렇게 해도 되지. 권수비는 R2분의 R1. 조심해 주세요. 루트 반드시 씌워줘야 돼. 한 번 더 쓸까요? 이렇게 써도 되죠. 루트 리액턴스 X2분의 리액턴스 X1. 물론 임피던스 Z라고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뭘 가지고 푸는 거냐? 권수비 요걸로 푸는 겁니다. 내용 살펴보죠. 2차 측의 저항이 0.15mm. 즉 R2가 0.1이다. 이 말은 얘가 얼마라는 거야? 0.1 넣어라 이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차 측 값이 360.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넣어주면 돼? 360. 그러므로 권수비 A는 루트 0.1분의 360. 쭈쭈쭈 암산하면 60 나옵니다. 여러분 계산기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금요반 7월 10일, 주말반 7월 11일, 격일반 7월 13일 개강합니다. 주말반은 오전반과 오후반이 있으니 편하신 시간으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죠. 내일 배움 카드 모든 반 사용 가능하시고요. 전기기능사 실기는 노량진 대산전기학원과 함께하세요. 8번 가보도록 할게요. 되게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이죠. 변압기 내부 고장 시 급격한 유류. 여러분 유류라는 게 뭐야? 요게 여기서 유는 뭐지? 유가 절연유를 얘기하는 거죠. 절연유.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외함이 이렇게 있지. 변압기를 그린 거야. 그럼 그 안에 이렇게 철심이 있고요. 이 철심에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그리고 유입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로 채워져 있어요? 그치. 요 안에가 절연유로 채워져 있죠. 이 절연유의 역할이 뭐였죠, 여러분? 절연유의 역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냉각의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1차 측과 2차 측을 전기적으로 분리시켜주는 절연의 역할을 한다라고 수십 번을 말씀을 드렸지. 어찌됐든 이 안에 있는 절연유에서 요 유자를 따온 거야. 알겠죠? 그리고 유류잖아. 여기서 유자가 흐를 유자예요. 흐를 유자. 즉 절연유가 흐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급격히 절연유가 확 흐르는 거야. 그걸 우리가 유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살이 센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급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유류, 급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가스의 이동이 생기면 동작하는 부흐홀츠 계전기의 설치 위치는 내부 고장하면 무조건 두 개 튀어나와야 되지. 그 중에 하나가 부홀츠 계전기고 그 중에 하나가 비율 차동 계전기 또는 전류 차동 계전기 아니면 그냥 차동 계전기. 그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어찌됐든 그 부홀츠 계전기인데 그 친구의 설치 위치를 물어보네요. 잘 모르시나 가장 긴 게 정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4번. 가장 긴 게 정답이에요. 자, 이거라도 외우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 4번 내용을 잠깐 볼게요. 보시면 변압기 본체와 컨서베이터를 연결하는 파이프에다가 설치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어느 파이프에다 설치한다고? 이 부울지 계전기를? 자, 요거 우리 기능사 뽀개기 때 정말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그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변압기가 있어요. 그 변압기에는 여러분 절연유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 물론 이제 유입 변압기일 경우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는 괜찮아. 근데 여기 내부에서 변압기 내부에서 여러분 고장이 발생했다고 할게. 고장이라니까 별로 안 무서워요? 무섭게 한번 만들어 볼까? 폭발이 일어났다고 할게. 뿡 하고 폭발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서 번쩍 하면서 폭발이 일어나요. 안에서 수리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뿡 하면서 얘가 5만 8막 날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있던 절연유가 위로 팍 하고 치고 올라가려고 하겠죠. 절연유가 급격하게 흐르게 되겠죠. 원래는 절연유가 흐르면 안 돼. 가만히 있어야지. 평온 공연하게. 근데 이제 폭발이 일어나면 확 하고 이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급격한 유류 변화를 체킹을 해주는 게 바로 부울지 계전기다. 즉, 부울지 계전기가 동작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내부 고장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폭발하면서 가스도 여러분 이동을 하겠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러한 부울지 계전기, 얘가 부울지 계전기야. 그 콘소베이터와 변압기 그 사이에 설치를 한다더라. 자,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선생님 콘소베이터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에이, 이거 우리 배웠잖아. 콘소베이터 안에도 역시 이런 뭐로 채워져 있어? 예, 절연유로 채워져 있어요. 절연유. 물론 이제 질소도 있겠죠.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절연유가 에이징 빨리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식되지 말라고 공기하고요. 여러분 접촉을 최대한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못 깔아주는 거야. 여기다가 질소 기체를 봉입하지 않습니까? 질소로. 왜?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뜨거워져. 그리고 전류가 안 흐르면 여러분 차가워져. 그러면은 이 변압기 내부에서요 수축과 팽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부에 있는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자연스럽게. 좀 더러운 얘기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트름하고 싶지 않아도 가끔 이렇게 트름이 나오잖아요. 아, 정말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공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 절연유를 어떻게 돼? 보호해줘야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절연유에 직접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질소 기체로 봉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 공기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어디를 거치게 만들어? 브리더라는 호흡기를 거치게 만들잖아. 이 브리더 여러분 우리 양반김, 뭐 광선김 맛있지 않습니까? 조미김에 들어가는 그 실리카 겔 있지 않습니까? 물 먹는 하마. 이 브리더가 여러분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얘가 제거를 해줘. 그러면은 이 절연유가 열화되는 에이징 걸리는 것을 최대한 늦춰주는 거죠. 엔진 오일도 부식되지 않습니까? 뭐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어. 지금 설명드린 게 다 시험 문제들이에요. 잘 나오는. 자, 다음 문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변압기 유, 절연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것의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번. 절연 내력이 클 것. 그치. 변압기 유 자체가요. 역할이 절연의 역할이 있고 냉각의 역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절연 내력. 야, 내력이란 말이 어렵다고? 그럼 이거 좀 바꿔드릴게. 절연 성능 이렇게 바꿔드릴게. 그럼 절연 성능이 좋아야겠지. 맞는 말이네. 그럼 정답 1번이네. 그럼 나머지 보기 어디 틀렸나? 확인해 볼게요. 인화점이 낮을 것. 아니야. 여러분 불이 잘 붙어야 돼? 불이 잘 안 붙어야 돼? 불이 잘 안 붙어야 되죠. 그럼 인화점은 낮을 것이 아니라 높을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응고점. 이거 어려우면 어느 점이라고 생각해도 돼. 어느 점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어지간히 추워져도 얼지가 않겠지. 자, 예를 들어서 절연유에 응고점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도라고 할게. 섭씨 1도. 그럼 여러분 겨울철에 잘 얼까 안 얼까? 아니 우리나라 추운 겨울날을 생각해봐요. 밖에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엄청 춥죠? 아유 마이너스 막 10도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연유의 응고점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0도라고 할게. 응? 마이너스 50도. 응고점 이렇게 낮아봐. 그럼 애지간한 추위에도 얼지가 않겠죠. 아, 돌에다 막 염화칼슘 뿌리지 않습니까? 뿌려가지고 자꾸만 응고점을 낮춰주는 거야. 그거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비열이 작을 것이 아니라 클 것이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지 꽤 되면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본 것도 까먹습니다.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을 내가 담을 수 있는 능력을 비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열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크기를 비열이라고 그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물질이 있어. 어떤 물질이 있는데 얘가 비열이 크잖아? 비열이 크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열을 많이 내가 축적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제가 변압기의 절연유 두 번째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냉각의 역할이라고 했었죠. 얘가 이 주변의 온도를 내가 잘 뺏어 오려면 내가 비열이 커야 뺏어 올 수가 있는 거야. 비열이 작으면은 열을 뺏어 오다가 이미 내 능력이 벗어나게 돼. 더 이상 열을 못 뺏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열이 커야 주변에 있는 열을 내가 많이 흡수를 해서 변압기 자체, 그 코일 또는 철심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야. 이 온도를 내가 뺏어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으로 하고요.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전동기의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정말 쉽죠? 예, 완전 오발탄 생각하시면 되죠. 발전기의 원리를 물어봤으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전동기의 원리를 물어봤으면 왼손 법칙.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동글뱅이 2번은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 문제. 쉬운 건 금방 넘어갈게요. 자, 11번. 전격 전압이 100V이고 전기자 전류가 10A, 전기자 저항이 1옴, 회전수가 1800rpm일 때 직류 분권 전동기의 역기 전력은 몇 볼트인가? 아, 여러분.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3초 안에 답이 나오는 거야. 오, 어떻게 3초 안에 나오냐고? 잘 봐요. 역기 전력에 대한 여러분들께서 의미만 알고 있어도 이미 답이 보여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전동기가 있다. 여기 전동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동기가 웽 하고 돌아가려면 뭘 해줘야 얘가 돌아가죠? 전기를 공급해줘야 얘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 콘센트에다 꽂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콘센트에서 꽂아. 그럼 얘가 이제 전원이라고 할게. 지금 이 문제에서 전압을 몇 볼트로 공급했냐 이 얘기야. 아, 100볼트를 공급했다 이런 얘기라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전동기 내부에서 뜨는 진짜 전압,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역기전력이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 내부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잖아요. 마치 누구처럼? 변압기처럼. 발전기도 발전기 내부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요. 어찌됐든 간에 그럼 얘가 100볼트래. 그러면은 약간 어떻게 봐봐. 100을 넣었는데 어떻게 100볼트를 진짜 오리지널 다 쓸 수 있겠어요? 조금 떨어지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기에서요. 정답이 역기전력은 무조건 얘보다 작아야 돼. 그럼 100보다 작은 건 정답 1번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끝내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의미만 조금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도 아, 이런 문제 그냥 보너스입니다. 아, 물론 이렇게 안 풀어도 돼. 아, 선생님 이게 더 머리 아파요. 그냥 공식으로 풀어주세요. 아, 공식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역기전력 뭐 E라고 할까요? E는 V-IARA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V는 외부에서 공급한 전압, 단자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100볼트 빼기. 자, 전류 몇 암페어 줬어? 10암페어. 10 곱하기 저항값 얼마? 1옴. 그럼 100에서 10을 빼는 거네. 그럼 얼마 남아요? 90볼트. 똑같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야, 이거 선생님이 알려준 건데, 찍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죠. 찍어도 이렇게 찍어야지, 여러분. 자, 다음 문제. 12번. 유도전동기.
우리 전기기능사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와.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지만 매회 시험마다 제가 이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맨날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할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서운해 하시니까 제가 또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간단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도전동기의 기본적인 중요한 공식 한 4가지 또는 5가지 정도가 있어요. 4-5가지가 되는데 일단 지금 한 3가지 정도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도전동기야. 지금 무슨 파트야? 유도전동기야. 직류전동기 아니에요. 동기전동기도 아니고 유도전동기. 인덕션 모터라고. 자, 그 인덕션 모터, 유도전동기 어떻게 생겼냐? 가운데 이 실제 돌아가는 거. 우리 선풍기를 보면 선풍기가 막 이렇게 안에가 돌아가죠. 그 돌아가는 친구를 우리가 회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돌아가는 친구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 감싸고 있는 친구가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그죠? 가만히 있으니까 고정자지. 그러면은 이 고정자에 뭐가 들어가냐? 전원이 공급되는 거야. 코일 감은 거예요, 코일. 그럼 여기에서 전원이 공급되죠. 교류전동기니까 어떤 전압이 있고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원을 공급한다. 뭐 380V 전동기라고 한다면 380V에 이제 전원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서 뭐가 나와? 자속이 나와. 여기서 뭐가 발생해? 자속이 발생해. 여기서 뭐가 발생해? 자속이 발생해. 근데 여기서 먼저 발생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죠. 마치 요 발생하는 자개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 회전하는 자개의 속도, 이걸 회전하는 자개의 속도. 와, 9글자잖아. 너무 길어. 그래서 이걸 줄여. 마치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가가 너무 길잖아. 이걸 줄여서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다. 아주 간단하게 줄였잖아요. 이것도 줄여. 뭐라고? 동기속도라고. 4글자로. 동기속도. 자, 첫 번째 공식 나왔어요. 자, 회전하는 자기의 속도를 우리가 동기속도라고 하고, 동기속도 NS는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P분의 120F다. 여기서 F는 주파수고 P는 극수를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서 줄 때도 있고, 아니면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뭐 주파수를 물어봐도 극수를 물어봐도 뭐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윙 하고 돌아가는 회전자개가 보여. 회전하는 자기장이 보인다고. 와, 소용돌이가 막 보여요. 그럼 얘가 막 소용돌이 치고 있어. 그럼 그것 때문에 얘가 휙 하고 돌아가요. 회전자가. 아하. 그러면 자 보세요. 이 회전자가 실제 돌아가는 속도. 이걸 우리가 회전자 속도라고 그래. 회전자 속도. 또는 다른 말로 그냥 회전수라고 그래. 이게.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얘하고 구분을 하셔라 이 얘기라고요. 알겠죠? 구분해 주셔야 돼. 그럼 회전자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여러분께서 선풍기를 이렇게 날개를 보면 선풍기 날개가 막 돌잖아. 그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얘가 소용돌이를 쳐. 그리고 가운데다가 여러분 종이배 있죠. 종이배를 띄웠다고 해. 물에다가 막 소용돌이를 친 다음에 종이배를 딱 올려놔요. 그러면은 얘가 돌고 나서 얘가 돌기 시작하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얘가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속도와 이 속도가 약간의 차이가 생겨요. 그걸 우리가 그 상대 속도 차이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 유식한 말로 슬립이라고 하죠. 슬립. 약간 미끄러지는 슬리퍼. 약간 미끄러지듯이 얘가 돌고 나서 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돈다. 그걸 우리가 슬립이라고 했었어요. 그 물리량을. 자, 어찌됐든 회전자 속도는 그럼 진짜 돌아가는 이 회전축의 회전자 속도는 1-s에 곱하기 ns. ns가 뭐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기속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P분의 120F. 자, 그 다음에 용어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고정자, 바깥에 있는 거. 이쪽을 1차 측이라고 한다면 요 회전자를 몇 차 측이라 하는 게 어울릴까? 그치. 2차 측. 마지막 출력이 여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마지막. 실제 이 팬을 돌릴 수 있는 친구는 얘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제 2차 측이 되는 거예요. 출력. 이걸 뭐라고? 출력. 그럼 여기는 뭐에 해당하겠어? 입력에 해당하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요 슬립 세 번째. 그럼 슬립은 어떻게 구하냐? 슬립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나누기 이렇게 동기 속도로 나눠주면 돼. 기준은 누구야? 네, 동기 속도가 기준이야. 왜? 얘가 먼저 돌고 나서 얘가 도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얘가 기준입니다. 알겠죠? 뭐 곱하기 100은 하고 싶으면 하시고 빼고 싶으면 빼시고. 자, 요 정도. 그래서 요 세 가지 공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요게 이제 같이 중요해요. 네 번째. 출력 구하는 공식. P0는 1-S의 P2. P0가 2차 측 출력을 얘기하는 거고 P2가 여러분 2차 측 입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공식은 여기서 나와. 2차 측 입력분의 2차 측 출력은 그게 바로 뭐의 개념이지? 입력분의 출력의 개념이 뭐였죠? 효율의 개념이었잖아. 그래서 굳이 하나를 더 써드린다면 효율의 개념은 입력분의 출력이잖아요. 그러면 입력이 P2고 출력이 P0잖아. 응? 그럼 뭐만 남아? 1-S만 남잖아. 그러니까 1-S. 그러니까 이 슬립이라는 물리량이 얼마나 중요해. 1에서 슬립만큼만 빼주면 그게 여러분 그 전동기의 효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내용들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시험에 다 잘 나와요. 선생님 찍어주세요. 이거 이상으로는 더 못 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내려주시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유도 전동기 슬립 물어보네. 공식 물어보는 거니까 동기 속도에서 회전자 수를 빼야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뭐가 나와야 돼? NS가 먼저 나와야 돼. 그죠? 맞죠? 자 그리고 뭐 하랬어? 빼주라고 그랬어. 그럼 2번은 탈락이야. 자 얘는 더해줬네? 그럼 탈락이지.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자 기준 누구라고 그랬어? 그래서 분모의 기준이 누구야? 동기 속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회전자 입력을 P2, 슬립을 S라고 할 때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출력의 관계식은 P0는 이거 출력이잖아. 2차 측 출력, 기계적 출력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1-S의 P2, P2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2차 측 입력. 회전자가 몇 차 측이라고 했어? 2차 측이라고 했었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거 공식 그대로 고르시면 돼요. 정답 몇 번? 2번. 자,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 14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동법. 동기전동기에서의 기동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다른 이야기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동법은 뭐냐면, 지금 농형이야. 농형 또는 이제 권선형 생각하면 되는데,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인덕션 모터, 유도전동기야, 유도전동기. 자, 스위치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어. 여러분, 내가 스위치를 딱 누르잖아. 그럼 전동기가 처음에는 멈춰 있다가 스위치를 내가 누르는 그 찰나부터 얘가 웅 하고 돌기 시작하겠죠. 그 아주 짧은 시간, 그 찰나에 얘가 멈춰 있던 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마무시하게 전류가 많이 흘러. 그 전류를 우리가 기동전류라고 그래. 또는 처음에 얘가 스타트를 할 때 흐르는 전류다라고 해서 스타트 전류 또는 시동 전류라고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기동 전류가 너무 커. 예를 들어서 얘가 정상적으로 회전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회전수가 1600rpm짜리가 있었대요. 1600rpm으로 얘가 왱 하고 돌고 있을 때는 10A밖에 흐르지 않는데 기동 전류가 흐를 때는 오히려 스타트할 때는 그 전류가 막 60A 이렇게 흐른다고. 그럼 얘보다 얘가 훨씬 크죠? 그럼 이렇게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큰 전류가 흐르면 이 전동기의 수명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어요? 여러분 줄어들겠어요? 사람 같은 경우는 심장마비 걸리겠지. 갑자기 확 안 하던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상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동 전류는 크면 안 돼. 기동 전류를 낮춰줘야 된다 이거지. 전동기 보호 차원에서는.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 전동기의 기동 전류를 낮추는 방법을 줄여서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기동전류를 how, 어떻게 그럼 줄이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 간단하게만. 또 깊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집에 가시니까 이제 영상 끄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른 쇼츠 영상 보시겠지. 그러지 마시라고 간단하게만 해드릴게. 자, 오음의 법칙 하나로 설명드려볼게. 전류 I는 R분의 V지. 요거는 아시잖아. 예를 들어서 얘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할게. 자, 고정됐다 이거야. 보지 마라 이 얘기야. 그러면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아하, 그래서 기동전류를 낮추는 유도전동기에서 기동법에서는 그 본질이 전압을 드롭시키는 거야. 일부러 전압을 압을 떨어뜨려서 전류를 좀 약하게 하는 거지. 오, 선생님 그러면 토크가 약해지잖아. 어쩔 수 없어.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많이 놀면서 내가 자격증을 딸 수 있겠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 그래서 난 자격증을 따기를 원해.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어. 기본적으로 기초 자격은 내가 취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은 여러분 쇼츠 같은 거 그만 보시고 에듀클래스 영상을 봐주셔야겠죠. 자, 어찌됐든 자,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전압을 어떻게 드롭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기동법이 이름이 붙여졌던 거지. 첫 번째 Y 델타 기동법이라는 게 있었죠. Y 델타 기동법을 사용하게 되면 기동 전류가 3분의 1이나 감소를 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야. 몇 배 감소하냐? 3분의 1배 감소한다. 자, 봐봐. 우리 아까 전에 배웠잖아. Y결선으로 시동을 하고 정격 속도, 정격 회전수로 막 잘 돌면은 차카락 하면서 릴레이 떨어지면서 델타로 차카락 바뀌어요. 결선이. 그럼 이제 Y결선으로 운전한다는 건 뭐냐면 상전압. Y결선은 성간전압과 상전압을 둘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상전압을 인가해요. 220V를 인가하다가 기동이 되고 나서는 380V로 바꾼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기동법이야. 근데 너무 길잖아. 처음에는 저전압으로 기동을 하고 기동이 된 후에는 고전압으로 다시 전압을 바꿔서 하는 기동법. 와, 말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야, 저전압은 뭔데? Y결선으로 기동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Y. 그 다음에 높은 전압은 델타. 그래서 Y 델타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선생님 그 승합용 변압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변압기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전동기잖아요. 전동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니 여러분 제가 만들었으면 이렇게 이름을 안 붙였겠죠. 근데 제가 안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슨 기동이 있냐? 기동 보상기 법이란 게 있어. 그 다음에 뭐 리액터 기동법이란 게 있어. 자, 리액터 기동법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리액터가 여러분 코일이라는 뜻이잖아. 코일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코일의 뭐라고? 또 다른 이름이 리액터죠. 여기다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에서 이 부분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잖아. 이것도 전압 강화가 일어난 거야. 그럼 전압을 떨어뜨리면 전류가 떨어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기동보상기법. 와, 이거는 진짜 무식한 방법이지. 여기다 별도로요. 변압기를 달아요. 변압기를 달아서요. 공급되는 입력 전압을 변압기로 강제적으로 다운을 시켜. 그게 여러분 기동보상기법이야. 아니 선생님 그럼 여기 전전압 기동은 뭔데요? 여러분 전전압 기동도 기동법이라고 뭐 할 수도 있죠. 이게 뭐냐면 특별한 이러한 기동법을 쓰지 않고 그냥 원래 인가되는 전압 그대로 넣어주는 거. 그걸 이제 전전압 기동법이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소형 전동기. 소형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지도 않고 기동줄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전압을 드롭시키지 않아. 그래서 인가되는 전압 만약에 220V잖아. 그럼 220V 그대로 풀로 넣어줘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전전압 기동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지. 근데 델타 이런 기동 없어. 사실 이거 바꾼 거지. Y 델타 기동을 여러분 헷갈리라고 델타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예, 2번이죠. 여러분 힘내세요. 제가 최대한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대한 쉽게 이해를 하셔서 어려운 공부 어렵게 들어가면 와, 진짜 공부 포기하고 싶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힘내세요. 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딱 1분만 에듀클래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교재가 에듀클래스 전기기능사 교재가 되는 거죠. 요거 한 권만 있으면 되고요. 여러분 실제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의 한 마디 정도 두께도 거의 안 돼요. 어찌됐든 이 한 권이면 충분하니까 이체저체 복잡하게 공부할 필요 전혀 없으세요. 금액은 38,000원이고요. 동영상 강의도 무료입니다. 그러니 교재 빨리 구매하셔서 공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볼게요. 동기발전기에서 단락비가 크면 동기발전기는 직류발전기와 무슨 차이야? 그렇지, 차이가 있지. 이거는 교류발전기란 뜻이잖아. 아니 선생님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러면 교류 동기발전기. 아니 세상에 이 세상의 동기발전기는 다 교류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류자를 넣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여러분 전기 기기를 공부할 때 직류는 반드시 앞에 직류를 붙여줘야 돼. 그거 빼면 다 그냥 교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죠? 그럼 쉬워. 자, 동기발전기에서 단락비가 크면 다음 중 작아지는 것은? 그럼 여기 단락비, 얘가 포인트네. 그럼 도대체 단락비가 뭘까? 여러분, 요 단락비를요, 뭐 문자로 뭐 K라고 써도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쓰면 되지. 자, 단락비는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었죠. 임피던스의 역수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크면 단락비가 작아지는 거고, 반비례니까. 임피던스가 작으면 단락비가 커진다 이 얘기야. 지금 문제에서 단락비가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발전기의 임피던스는 지금 큰 거야, 작은 거야? 아니, 작은 거지. 아니, 전동기가 됐던 변압기가 됐던 또는 동기 발전기, 제너레이터가 됐던 이 안에 다 뭐로 들어가 있어? 코일로 들어가 있잖아. 또는 코일 플러스 철. 그래서 구리와 철로 돼 있는 게 다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퉁쳐서 다 전기기계 또는 전기기기라고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돼 있어. 코일과 철로 되어 있는 게 발전이야. 그러면 임피던스가 작으면 단락비가 크다라고 그랬죠. 즉 임피던스가 작다면 이 안에 있는 이 친구, 요거 있죠. 이 친구의 임피던스가 작다 이 얘기야. 그럼 얘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얘가 크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시고. 총량의 법칙을 생각해봐. 자, 어느 한 부분이 좀 작아졌어.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 커지겠죠? 풍선 효과처럼 여기를 눌렀어. 그럼 여기는 좁아지지만 여기가 좀 커지잖아. 말도 안 된다고? 자, 그렇게 좀 각색을 해서 생각하시면 좀 쉽게 다가옵니다.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야. 아, 요 성분이 작아진다는 얘기다. 그럼 구리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철 성분이 많아진다는 거야. 여러분 보통 이제 철 성분이 많아지면 기계가 커져. 그래서 기계가 커진다. 그리고 여러분 공급도 커져. 기계가 커지니까 그 간격들도 점점 커지겠죠.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작은 거니까 단락전류도 어떻게 돼요? 커지겠지. 얘는 커져야지. 아니 단락전류는 전류는 아니 양심이 있으면 오음의 법칙 생각해도 이해가 가겠다. I는 R분의 V잖아. 그럼 저항값이 작아진다 이 얘기라니까요. 그럼 단락전류는 어떻게 돼? 커지겠지. 그래서 단락전류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럼 얘 커지고 공급 커지고 얘 커지지. 자, 그 다음에 전압변동률은 작아져요. 전압변동률. 왜? 전압변동이라는 것은 볼티지 드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볼티지 드랍이 얼마만큼 생기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전압감 같은 게 많이 생기면 전압변동률이 심한 거지. 조금 떨어지면 전압변동이 좀 덜한 거고. 쉽게 생각하면요. 근데 전압변동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임피던스잖아요. 임피던스가 크면 전압 강화가 많이 발생하잖아. 맞죠? V는 IR. 오메가 법칙이죠, 이것도. 자, 어찌됐든 간에. 근데 이제 단락비가 큰 기계는 임피던스가 작다고 했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겠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16번. 얘는 그냥 암기하고 끝내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깊게 들어가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자, 동기발전기에 권선을 분폭건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원래 스타트는 어떻게 끊어야 돼? 그치? 동기발전기에서
권선을 갚는 방법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2층권으로 갚는다. 그 다음에 분포권, 그 다음에 뭐 중권, 요걸 사용한다라고 그랬었죠. 단층으로 갚는 게 아니라 2층으로 갚고, 한 곳에 올빵하는 게 아니라 좀 분할해서. 여러분 주식 투자할 때 어떻게 돼요? 한 곳에 올빵하면 뒷감당 해야겠죠. 그래서 분할로 여기 좀 사고 여기 좀 사고 적당히. 그래서 분포권, 그 다음에 적당히 중권, 요 세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정답은 요 2번. 파형이 좋아진다. 이거 어떻게 외우자고 했었어? 좀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우리나라 지도 한번 그려볼게. 이 우리나라 지도야. 죄송해요. 정말 썰렁할 것 같아.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요 가운데가 두 개로 나뉘어졌죠. 우리나라는 가운데가 두 개로 나뉘어졌죠. 맞죠? 왜요? 파가 같아 달라. 다르잖아. 그래서 나뉘어졌다. 죄송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빨리 넘어가야지. 자, 17번 볼게요. 자, 17번도 암기형 문제야. 이건 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무시해서 제가 암기해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전기 산업기사 또는 전기 기사반, 이런 자격증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따면 엄청 좋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능사 따시고 1위로 다 넘어가시면 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전기 기사나 또는 산업기사 반에서도요, 이 내용을 오리지널로 펼치지를 않습니다. 왜? 첫 번째,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거의 어려워.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암기해 주세요라고 그래. 왜 버리세요라고 안 합니까? 근데 웃긴 게 이게 은근히 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좀 암기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선생님 암기가 안 돼요. 뭐 그럼 이제 버려야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암기를 하세요라고 했다고 해서 다 외워야 되냐? 아니, 그건 이제 자기 능력껏. 다른 것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건 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럼 그때는 이제 후순위로 빼야겠죠. 자, 어찌됐든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제 동기전동기야, 동기전동기. 동기전동기. 자, 유도전동기가 아니라 뭐예요? 동기전동기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동기전동기. 자, 첫 번째, 기동 토크가 작습니다. 네. 아주 작아. 그래서 이 전동기의 특성인데, 이거 실험으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기능사 보기 위해서. 와, 그 영상 잘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혹시 다들 보셨나요? 이게 주변에서 회전하는 회전자기가 너무 빨리 도니까 애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동 토크가 너무 작아. 즉, 기동을 할 수가 없어. 전동기 안 돌아가, 아예. 그래서 특별한 기동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 특별한 기동법을, 시험에서 잘 나오는 기동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죠? 자기동법이란 게 있었다. 그러면서 그 자기동법에서 나오는 친구가 바로 제동권선이었죠. 제동권선. 제동권선, 즉 권선을 감아가지고 마치 처음에는 기동할 때는 유도전동기처럼 기동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러면 유도전동기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 얘가 돌아가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던 친구고, 그 다음에 난조가 발생하기 쉬워. 속도가 좀 부르르 떨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이야. 그래서 난조를 방지해주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였어? 이것도 역시 제동권선이잖아. 그러니까 제동권선의 역할이 기동법이기도 하면서 난조를 저감해주는 방지 대책까지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절연유가 역할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대표적인 역할이? 그쵸? 절연의 역할도 있고 냉각의 역할도 있다고 그랬었죠. 그런 것처럼 이 제동권선이란 친구가 난조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는 기동법으로서 기동 토크를 키워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스토리예요. 자, 그 다음에
여자기가 필요하다. 여자기. 여러분, 여자기라는 게 뭐죠? 여자기가 자속을 발생시키는 장치죠.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자기가 필요하지. 여자기가 뭐냐면 여기 철심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전원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해? 자속이 발생하는 거잖아.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여자기라고 하는 거죠. 그거 필요하죠. 자, 어찌됐든 이러한 의미들이 있는데 정답은 이제 2번이에요. 2번. 정답은 2번이야. 2번인데 빨리 지울게요. 2번인데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이 동기전동기는 아주 특별하게 사용을 하죠. 아주 특별하게. 어떻게? 그치. 조상 설비로서. 안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기전동기를 무브와 운전해가지고 우리 계통에다가 연결을 하면 조상 설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과여자 운전 또는 일부러 부족 여자 운전 다 계좌 전류를 여러분 증감시키면서 과여자로 운전을 내가 일부러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C로서 작용을 하는 거고 부족 여자 운전하면 L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계통에다가. 그럼 L과 C를 컨트롤한다는 것은 뭐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류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런 스토리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알겠죠? 있다예요. 자, 요 정도로만 하고 괜찮아. 너무 어려우면 버리시는 거야.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이 이거 100% 암기 이거는. 이거는 100% 암기 이것도. 자,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이 앞선 전류.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 시험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동기전동기가 있고요. 동기발전기가 있어요. 근데 동기전동기하고 동기발전기하고 특성이 완전 정반대거든. 근데 지금 동기발전기가 아니라 전동기예요. 전동기에서 앞선 전류가 흐르면 어떤 작용을 하냐라고 물어봐요. 정답은 감자작용이야. 만약에 여기가 동기발전기였잖아. 그럼 증자작용이 정답이에요. 자, 헷갈리죠? 버리셔도 됩니다. 답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 갈게요. 쉬운 문제 나왔네요. 교류전압의 시력값이 200V일 때 단상반파 정류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류전압의 평균값은 얼마인가? 5호 반파 다이오드 회로. 그거 생각하면 되는데 반파 정류회로 자 평균값 ED는 0.45 곱하기 2. 이 공식만 외우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 자 200V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0.45에다가 곱하기 200. 그러면은 얼마 나오겠죠. 그 친구가 정답이 될 겁니다. 대충 암산하면 90V 정도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요거 정답 찍는 방법. 야, 이거 1회 때인가? 그때도 나왔었죠. 이번에 또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문제는 전파, 반파가 아니라 지금 전파죠. 전파 정류 회로의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즉 다이오드 4개를 써가지고 적당하게 연결해가지고 요 DC, AC가 DC가 되게끔 회로를 완성하세요라는 거. 기능사 뽀개기 때 이거 자세히 해드렸고 1회 때도 이거 자세히 해드렸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이게 시험에 또 나와. 그럼 어떡하냐?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 선생님 정답 1번으로 한다고요? 야, 이 그림 다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선생님 좀 외우기가 어려운데요? 라고 할 거잖아. 이 그림 어떻게 외워? 그 외우는 게 더 어렵지. 답이 안 바뀌어. 답이 항상 1번이야. 이런 문제 나오면 정답 1번으로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래도 이거 궁금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에듀클래스 기능사 뽀개기를 구매하셔서 영상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한번 20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여러분 기능사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즉 여러분께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